그래서 제가 다주택자 얘기도 어떨 때는 가려서 듣고 무주택자 얘기도 가려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자기가 생각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그 깊이를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를 보면 네. 이게 상승 이야기 나올 때도 있고 뭐 하락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쪽을 보든 좀 악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뉴스에는 왜 이렇게 유독 악플이 좀 많을까요? 박사님 보셨을 때. 아니 보니까 뭐 김 작가 TV도 뭐 악플 천지더만 악플 좀 관리 좀 해요 좀. 그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치잖아요. 아니, 에? 제가 조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게 이 정도예요? 실시간은 못할 부분이죠. 아니면 저를 알바로 쓰든지 해서 제가 저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하는 그런 악플은 악의적인 댓글은 제가 좀 지워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부동산을 활동한 지가 저도 오래됐잖아요. 저도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 16년째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간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뉴스가 근본적으로 특히 부동산 뉴스가 악플이 많죠. 왜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래도 요거도 묻고 저래도 요거도 묻고 오른다고 얘기하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런 너 집 몇 채 사놓고 이 얘기를 해 이런 얘기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집을 팔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는 시장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요새 오히려 전문가들보다요, 오히려 이제 카페라든지 뭐 블로그나 이런 분들, 이거 뭐라고 그래? 인플루엔서라고 그러나요? 이분들이 훨씬 더, 강하고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향력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영향력 편향,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전문가 하나가 뭐 한 명이 시장을 다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고수분들이 더 영향력이 더 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집단지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책에다 뭐를 표현했냐면은 지식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이게 각 개인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거대한 지적 연대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이게 더 무섭죠.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그 전문가라 그러면은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마치 시장을 다 조종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일부 일탈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없죠. 그런데 이게 뉴스를 보면은 이 악플이 많은 게 제가 근본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더 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식은 어때요? 오르면 다 좋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뭐 투자자도 좋고 그렇죠. 기업들도 좋잖아요. 이거 유상증자해서 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은 물론 모르겠어요. 뭐 구청이나 시청은 좋아할지 모르겠죠. 세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엇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은 뭐 집 가진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가 더 멀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내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험악한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팬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댓글이 더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 좀 댓글은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댓글이 그러면은 좀 뭐 선풀이 많을 것 같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앞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양극화거든요. 그러면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 그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플은 부동산은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안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뭐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은 나오면은 다 선풀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 악플이야. 그래서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구나. 아니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집이 자산화되고 집이 투자 자산화되고 특히 이게 하나의 재테크의 극단적인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상처의 흔적이 많아서 그런 우리의 어떤 시대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다시더라도 좀 저한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박은갑이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 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쌍욕이라든지 이런 조금 자제해 주시면은 제가 전문가로 좀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상승기와 하락기의 전망은 좀 누가 좀 잘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주택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건데 2020년 1분기 이제 그 보고서에 이제 이런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 이게요, 뭐냐면은, 이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2달 정도죠. 네. 전국 일반 가구 한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3주택자였어요. 왜냐? 집값이 오를 때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8.2 대책이 나올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전망이 엇갈렸어요. 오르니 내리니. 워낙 정부 규제책이 강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예측을 잘했을까? 그 두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정보 우위. 이 다주택자들이 정보가 많았을 거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기대 요인. 집값 오르기를 더 바라니까. 바랬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보 우위에 대해서는 저는 안 믿어요. 네. 제가 다주택자들 많이 만나보고 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을 패배하는 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 수준이에요. 제가 전문가들에 대해서 대단한 그 뭐 노하우나 이런 지식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인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일반인은 그냥 아주 부동산에 문의 한 번 빼고 그냥 뭐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또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다 정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처럼 격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보 민주화 시대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의 문제냐? 바로 심리적 기대 요인이라는 거죠. 자, 3주택자들은 그냥 샀겠어요? 상당 부분 갭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실상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이게 바로 갭 투자거든요. 네.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전세 보전금이라는 거는. 그럼 어쨌든 간에 대출을 풀러낸 거죠. 갭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출을 풀러낸 거예요. 네. 다만 이자를 안 낼 뿐이지. 아니면 내가 대출을 내서 또 뭐 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대출을 통해서 풀베팅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많을수록 훨씬 우상향에 대한 강한 기우제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염원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리적 기대 요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오를 때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다주택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락할 때는 누구 얘기를 들어요? 집 없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요인들이라는 게 상당 부분이 그게 이해관계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 얘기도 어떨 때는 가려서 듣고 무주택자 얘기도 가려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자기가 생각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그 깊이를 그쵸 더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부자 얘기 주셨는데 네. 그럼 건물주라든가 네. 부자분들 박사님 많이 만나 보셨을 거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징이라든가 뭐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한 개 정도. 저는 확실히 보수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아지면요 네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요새 MZ세대들이 굉장히 모험적이잖아요. 가령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을 때는 모험적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가령 뭐 로또 같은 거 5천 원 사잖아요. 네네네. 로또는 안 될 확률이 거의 벼락을 2번 맞아서 죽을 확률이에요. 이 840만 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1등. 네, 1등이 되려면. 첫 번째는 벼락 맞아서 안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죽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만큼 이게 확률이 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작으면은 모험적으로 투자를 하죠. 만약에 내가 100만 원으로 있잖아요. 네.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네. 모험적으로 할 수 있죠. 뭐 그냥 풀베팅 하는 거죠.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니? 네. 셀러리맨이 만약에 40대 대기업 만약에 차장이다. 그럼 연봉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했다. 5% 터졌어요. 네. 50만 원 터졌죠. 기분은 나쁘지. 그렇지만 우울증 걸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충분히 채워 넣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억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 다 빠져요. 쉽지 않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자, 그럼 5%가 빠졌어요. 아까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가 빠지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만 원. 그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분만 나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100억 가지고 5%가 빠지면은 5억이 달아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1,000만 원이나 100억이나 어떻게 보면은 5%는 같이 빠졌는데 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금액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적어봐요. 절대 금액적 사고. 네. 사람들이 변동률, 퍼센테이지에 민감하지 않고 금액에 민감한 구조란 말이에요, 인간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손이나 네. 부자들이 보수적이고 분산을 하는 것은 네. 그분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밝고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공학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금액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5%밖에 손해보지 않는 그 5억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자주 사고 팔기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빌딩을 사는 거죠. 빌딩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뭐 세입자가 가끔 뭐 임대료를 안 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그건 또 누구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어제 그런 뭐 이런 임대 관리 또 대행업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자산을 관리하기가 좋은 방식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빌딩이 낫죠. 신경 쓴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부자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부자들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MF도 미리 알고 미리 돈을 뺐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리 알고 돈을 뭐 펀드를 미리 뺐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그 신화적 존재라고 봅니다. 주변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브라질 뭐 채권에 물려 있기도 하고 또 뭐 중국 펀드 옛날에 뭐 그 물려 있기도 하고 지금도 미국 펀드 많이 물려 있겠죠, 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전체 부자인 것처럼 그 과잉, 또 다른 과잉 일반화 오류에 빠지시는데 저는 부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성이 착하신 분들은 많고요.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부자분들이. 근데 대단한 어떤 그런 신출 기모라는 어떤 그런 금융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쪽에 자산을 좀 분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결국 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덜 터지는 거죠. 그렇죠. 덜 손해 보는 거고. 뭐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있다. 그건 아마 이게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은 관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한테 꼭 만약에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상 부자분들이 원래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 된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이 이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상속을 받거나 이런 분들인데 재테크를 해서 부자 되신 분은 그렇게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 따라하기 그래서 시중에 보면 부자 책들 많잖아요. 많죠. 부자 따라하기 책 본다고 부자가 되겠어요? 그분들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신 분인데 왜 그런 마치 재테크 책을 100권 보면 다 부자 될 것처럼? 그거는 화장품 모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그 모델이 쓴 화장품을 쓰면은 내가 이뻐질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화장품 모델은 이뻐가지고 화장품 모델이 된 거예요. 그거 바른다고 해서 안 이뻐요. 그러니까 원래 원판이 좋았기 때문에 화장품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분들도 이 부를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서 늘린 분은 제가 발견한 분 중에서 네. 많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게 제가 부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이제 네. 부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라면 그분들은 어떤 성향이나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자가 되었다고 보세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으신 분이라니까요. 네네. 근데 그 벌은 걸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뭐 요새 이른바 뭐 주린이라고 하나요? 뭐 주린이처럼 이렇게 올베팅을 했으면은 그 돈을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절반 50%.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50억을 날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자의 재테크는 그거는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도 가깝다는 거죠. 불리는 것보다는 관리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을 이거를 불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뻥 튀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아니면 도방식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자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부라는 것은 쌓아나가는 거지 이게 뻥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 하면은 파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부자들한테 꼭 배워야 된다는 팁이 있다면은 부는 석탑 쌓듯이 쌓아나가는 거다. 그리고 네. 이음을 해치할 수 있도록 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하는 그 방식이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평균 회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엄청나게 나면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또 꼬꾸라져요. 그래서 저도 뭐 이쪽으로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 부르지만 저도 주식책 많이 보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앙드레 코스틀라님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네. 아주 진짜 고수들 빼고는 네. 은행 이자 수익 이상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될 것 같죠? 나만 빠져나올 것 같죠? 잘 안 돼요. 주변에 진짜 그렇게 똑똑하다는 우리 진짜 진짜 투자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아마 수익 내기 어려운데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작년, 재작년에는 많이 벌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터졌고요. 거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오를 때 있잖아요. 배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수익이 나면은 뭐예요? 내가 잘하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금액을 언제 키웠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아마 많이 배팅을 했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일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투자는 마음의 평정도 있어야 되고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 고도의 어떤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인들은 이게 저도 해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부자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재무 설계 혹은 관리 이거를 제가 굳이 우리가 이걸 배운다 그런다면은 근본적으로 재테크에서 부자가 된 분은 많지 않다. 다 사업을 했다. 두 번째로 그 포트폴리오 관리는 그걸 벌어놓은 걸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썩는 데다가 그죠? 조금 뭐 많이는 안 불어나더라도 곡간 채우듯이 뭐 그런 개념 쌓아 나가듯이 그런 개념이 더 강하지 그런 걸 배워야 되지 마치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뭐 하루아침에 뭐 떼부자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들의 어떤 그런 재무 관리나 자산 설계를 뻥튀기라고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저는 중산층의 부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 방식은 진짜 그거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코인 하듯이 물론 코인에서 돈 버는 분도 있지만 저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중에서 한 5% 정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5%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당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행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내가 그 기질이 맞는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고 조금 내가 좀 벌었다고 모든 재산을 올베팅하는 그런 어떤 오류,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요새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국선도나 이런 선 같은 이런 데 가서 마음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재테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올베팅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재테크를 해서 번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